미안해. 이제는 정말 못 참겠어. 그녀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짐을 싸기 시작했다. 어디 가는 거야? 엄마? 몰라. 그냥 여기 있고 싶지 않아. 나는 아이들의 손을 뿌리치며 현관문을 나서는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나는 모든 걸 잃었다. 아이들 앞에서 한 여자가 엄마라는 타이틀을 버리는 순간을 지켜봐야만 했다.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든 걸까? 헌신적인 아내였던 서진, 사랑스러운 엄마였던 서진. 그녀는 언제부터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걸까? 이 이야기는 한 남편의 시선으로 그려지는 가정의 붕괴에 대한 기록이다. 처음엔 그저 평범한 부부였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두 아이를 함께 키웠다. 그러나 사랑은 점차 의무가 되었고 그 의무는 곧 짐이 되었다. 서진은 자기답게 살고 싶다고 말했고 나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누군가의 자기다움은 누군가에겐 지옥이 되기도 한다. 이 소설은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니다. 자유와 책임, 이해와 외면, 사랑과 파멸 사이의 간극을 정면으로 마주한 한 가정의 이야기다. 당신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사랑이 식어버린 관계 속에서 과연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가? 그리고 그녀가 떠난 그날 이후 나는 충격적인 진실들과 마주하게 된다. 그녀가 믿었던 남자는 사실 전혀 다른 얼굴을 숨기고 있었고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지게 된다. 그러나 진실이 드러났을 땐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서진과 결혼한 지도 벌써 12년이 지났다. 그녀는 올해 35, 전업주부로 두 아이의 엄마다. 큰딸 하은이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지우는 3학년이 됐다. 결혼 초반엔 모든 게 설렘이었다. 하은이를 임신한 이후로는 서진이 온전히 엄마로 살아갔다. 지우가 태어난 뒤엔 말 그대로 정신없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한밤중에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다. 그 시절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였다. 하지만 두 아이 모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아침엔 정해진 시간에 등교하고 오후까지 학교에 있다 보니 집은 텅 빈 공간이 되었다. 숙제도 스스로 알아서 하고 목욕도 혼자 할 수 있게 됐다. 아마도 나를 닮아서인지 아이들은 말도 잘 듣고 손이 거의 가지 않았다. 이제는 엄마에게 이거 해줘 하며 기대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렇게 나는 어느 순간부터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도 뭐라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세탁기를 돌리고 청소기를 밀고 저녁을 준비하는 것만으로 하루가 끝났다. 예전엔 육아에 치여 내 시간 하나 없다고 하소연하곤 했는데 이젠 시간이 남아도는 게 오히려 피곤하게 느껴졌다. 처음엔 드디어 여유를 찾았다고 기뻐했지만 점점 그런 반복되는 하루가 지겨워지기 시작했다.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걸까? 어딘가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 허무함이 피어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서진이 SNS에서 어떤 글을 읽고 있었다. 여성의 권리, 페미니즘, 전업주부는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다. 가사와 육아는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문장들이 눈에 띄었다. 그 문장들은 그녀의 흔들리던 마음을 깊이 건드린 듯했다. 그날 이후 서진은 그런 계정을 팔로우하기 시작했고 자신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을 막는 낡은 가치관, 무급노동으로 취급되는 주부의 삶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댓글도 달았다. 그러던 어느 저녁 나는 식탁 앞에서 조심스레 말했다. 요즘 서진이 SNS에 올리는 글들 좀 세진 것 같아. 동네 사람들도 보고 있고 아이들 친구 엄마들도 팔로우하고 있잖아. 조금만 톤을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 서진은 바로 얼굴이 굳어졌다. 뭐가 세다는 건데? 난 그냥 당연한 얘기를 한 것뿐이야. 여성도 자기 의견 말할 권리가 있잖아. 물론 그렇지. 다만 너무 강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건 당신이 몰라서 그래. 그녀의 말투는 단호했고 이미 나와의 대화는 그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남자들은 사회에서 일하니까 충실하다고 느끼겠지만 우리는 집에 갇힌 채로 살아.
그런 기분, 당신은 몰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더는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서진이 올리는 글에는 점점 공감하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역 여성 커뮤니티 모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여성의 자립과 권리를 주제로 한 독서 모임이었고 매달 두세 번 정기적으로 만나 스터디를 한다는 것이었다. 망설임도 없이 신청서를 보냈고 첫 모임에 참여했다. 처음엔 긴장했지만 비슷한 상황의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건 꽤 신선했던 모양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서진의 관심을 끈 건 소설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남자 현수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여성의 권리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했고 주부들이 겪는 고민과 현실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주부들이 겪는 고생은 사회적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잖아요. 제가 쓰는 소설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서진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고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라는 말을 자주 하던 서진이 그 사람에게는 이해받는 느낌이 들어라며 미소를 지었다. 정기 모임이 끝난 후엔 몇몇 사람들이 함께 차를 마시러 가곤 했고 그러다 보니 현수와 단둘이 대화하는 시간도 점점 늘었다. 그는 서진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고 소설에 참고하고 싶으니 주부들의 현실을 자세히 들려주세요라며 자주 따로 만나길 원했다. 그렇게 서진은 점점 외출이 잦아졌고 어느 날 저녁 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서진아, 요즘 외출이 많아. 애들도 엄마 없어서 좀 쓸쓸해하는 것 같아. 여성 사회 문제를 공부하러 가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문제라곤 안 했어. 다만 우리 가족 시간도 소중하니까. 내 말에 그녀는 잠시 정적을 두더니 속으로 뭔가 억눌린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자기답게 살려는 건데 또 가족이란 틀에 묶이려 하네.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그 이후로 서진은 점점 더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다. 그럼에도 나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가사일도 도맡아 했다. 그녀가 모임에 간 날엔 내가 세탁물을 개고 청소기를 돌렸다. 심지어 저녁도 직접 만들었는데 아이들 말로는 아빠가 만든 된장찌개가 더 맛있다고까지 했다. 늦게 귀가하는 서진에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문을 열어주고 아이들 잠든 집안을 보여주었다. 아이들도 별로 불만이 없었다. 오늘도 공부 모임 있어? 응. 알겠어. 그렇게 말하고는 별다른 질문도 하지 않았다. 엄마 보고 싶다는 말도 같이 있고 싶어라는 때도 없었다. 아빠랑 김치볶음밥 만들었어. 아빠가 숙제도 도와줬어. 아이들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웃으며 살아갔다. 어쩌면 내가 없을 때가 더 편한 듯한 표정으로. 요즘 들어 아이들과 나 사이가 더 단단해진 느낌이 들었다. 하은이는 숙제를 마치고 내게 와서 그림책을 함께 보자고 했고 지우는 주말마다 같이 레고를 만들자고 졸랐다. 처음엔 서진이 집에 없어도 괜찮을까 싶어 살짝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일상이 되어버렸다. 아니, 그녀가 없을수록 오히려 우리 가족이 더 안정돼 보였다. 굳이 없어도 되는 존재라면 그녀는 이제 자기 인생에 집중할 수 있겠지. 서진은 점점 더 자유로워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배려했고 아이들도 잘 자라줬고 집안일은 내가 다 챙겼다. 그녀는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게 된 듯 보였다. 그런 그녀의 마음을 차지한 건 나 아닌 누군가였다. 서진은 현수와의 만남을 더 자주 갖기 시작했다. 커피숍에서 오랜 시간 대화하다가 손끝이 스치는 일은 그다지 우연 같지 않았다. 그날 밤 그가 조심스레 말했다고 한다. 서진 씨 같은 매력적인 여성을 이렇게 방치하다니. 남편분은 정말 바보네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결혼 후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감정을 떠올렸다고 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독서 모임이라고 둘러대고 현수와 사람들의 눈을 피한 채 만남을 이어갔다. 때로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다. 감정도, 분노도, 어쩌면 실망도 그때는 다 버티고 있었다. 그녀는 집안일에 점점 손을 놓았다. 세탁은 내가 돌리고 청소는 내가 하고 저녁 반찬도 내가 챙겼다. 그녀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귀가 시간은 밤 11시를 넘기기 일쑤였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거실 조명을 일부러 켜둔 채 기다리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서진이 조심스레 들어왔다. 서진, 얘기 좀 하자. 나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가방을 내려놨다. 오늘이 좋아. 아이들 말인데 조금만 더 신경 써줬으면 해. 그녀는 크게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완벽하게 다 챙기잖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라는 존재는 특별하니까. 하은이는 자꾸 엄마 언제 오냐고 묻고 지우도 요즘 들어 말이 없어졌어.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아이들도 잘 지내잖아. 당신이 있으면 문제 없잖아. 왜? 전업주부는 밖에 나가는 것도 허락받아야 해? 나도 사람이야. 나만의 시간을 가질 권리, 그거 당연히 있지 않아? 그녀는 이미 어디엔가 멀리 가 있었다. 그리고 난 그 거리를 바라보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서진은 끝내 목소리를 높였다. 밖에 나가지 말란 소리는 안 했어. 그냥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도 조금만 더 소중히 여겨주면 좋겠다고. 내 말에 그녀는 비웃듯 말했다. 가족의 시간, 당신들은 내가 없어도 잘 지내잖아. 오히려 내가 방해되는 느낌이야.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고 이어지는 말은 더했다. 그렇다면 난 내 인생을 살게. 나를 얽매려는 거 지긋지긋해. 나는 당황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런 내 모습에 그녀는 한층 더 우월한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전형적인 여성의 자립을 이해 못하는 남자야. 그날 이후 서진은 현수와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저녁 6시쯤 귀가했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거실 테이블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서진이 가방을 내려놓자 하은이가 고개를 돌렸다. 엄마, 이 산수 문제 좀 봐줘. 아빠한테 물어봐.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아빠는 저녁 만들고 있어서 바쁘잖아. 너 이제 5학년이잖아. 스스로 좀 생각해봐. 이어 지우가 어색한 얼굴로 말을 꺼냈다. 엄마, 내일 음악 시간에 리코더 필요해. 네가 찾아.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항상 두던 데 없단 말이야. 이젠 애도 아니잖아. 자기 일은 자기가 해. 서진은 끝내 히스테릭하게 외쳤다. 나는 너희의 하녀가 아니야. 무슨 일이든 엄마 지긋지긋해. 아이들은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말없이 멈춰섰다. 나는 깜짝 놀라 부엌에서 뛰쳐나갔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이 아이들이 자립심 좀 갖게 하려는 거야. 나는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아빠가 도와줄게. 하은이, 수학은 아빠랑 같이 풀자. 지우야, 음악 가방 안에 리코더 있는지 한번 보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진은 왜인지 더 화가 난 듯했다. 또 저렇게 애들을 감싸니까 이 애들이 자립을 못하는 거야. 서진아, 얘들은 아직 초등학생이야. 아직은 손이 필요할 나이라고.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서진은 입술을 꾹 다물더니 거실을 뛰쳐나갔다. 방 안으로 들어간 그녀는 여행용 캐리어를 꺼내 옷가지와 화장품, 몇 가지 생필품을 챙겨 담았다. 현수라면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핸드폰을 들었다. 이 집에 더는 있을 수 없어. 날 좀 도와줘. 무슨 일이야?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우리 집으로 와. 짐을 마친 그녀는 뒤에서 들리는 나와 아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현관으로 향했다. 서진, 어디 가는 거야? 내가 급히 따라붙었지만 몰라. 그냥 여기 있고 싶지 않아. 그녀는 그렇게 택시를 불러 현수의 아파트로 향했다. 현수가 현관 앞에서 그녀를 반갑게 맞았고 그 순간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다. 가족들이 너무해. 내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해줘. 현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녀는 결국 나와 아이들 사이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현수에게 털어놨다고 한다. 남편은 늘 애들 편만 들고 나는 늘 나쁜 사람 취급이야. 아이들도 나한테 너무 의지해. 아무도 내 입장을 이해해주지 않아.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진 씨는 아무 잘못 없어. 가족이 이해해주지 못한다면 당분간 여기서 쉬어요. 내가 지켜줄게요. 그의 다정한 말에 서진은 또다시 눈물을 쏟았다. 정말 괜찮을까? 민폐 아닐까?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은 필요 없지. 그날 밤 서진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수가 추천한 여성 커뮤니티 쉐어하우스의 빈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소란스러웠던 감정에서 잠시 벗어나 조용한 공간에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고 서진은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며칠 뒤 오전 10시쯤 둘은 조용히 아침을 먹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쾅쾅 소리를 내며 요란하게 흔들렸다. 열어, 서진.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갑작스러운 고함에 서진은 피가 식는 느낌을 받았다. 설마 아니겠지. 어떻게 알았지? 당황한 그녀는 현수에게 매달렸다. 현수 역시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심해졌고 발로 차는 소리까지 들렸다. 서진 숨어봤자 소용없어. 당장 나와. 이번엔 날카로운 중년 여성의 목소리까지 들려왔다. 진정해요. 내가 이야기할게요. 현수는 떨고 있는 서진을 안아주며 그렇게 말했다. 그가 문을 열자 격분한 중년 부부 서진의 부모가 들이닥쳤다. 서진,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아빠, 어떻게 여기까지? 코지, 아니 민수가 우리한테 연락했어. 내가 이딴 놈이랑. 아버지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현수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잡았다. 내 이놈, 유부녀한테 손을 대? 이딴 놈이 인간이냐? 아빠, 안 돼, 그만해. 서진이 소리쳤지만 어머니가 먼저 그녀를 잡아 끌었다. 너 지금 정신 있는 거니? 애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알기나 해? 난 잘못한 거 없어. 가족이 날 이해 못 해주니까. 이해? 가정을 무너뜨리는 걸 이해라고 해? 아버지의 눈빛은 냉혹했다. 난 그냥 나답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서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현수의 멱살을 잡은 채 주먹을 치켜들었다. 이 자식, 한 대는 맞아야 정신 차리겠지. 아버지, 그만하세요. 위험한 순간 어머니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여보, 안 돼요. 폭력은 안 돼요. 지금은 일단 서진 데리고 나가는 게 먼저예요. 이놈은. 여보, 이러다 경찰 부를 일이 생겨요. 어머니의 외침에 아버지는 한참 동안 현수를 노려보다가 결국 손을 내렸다. 현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서진, 짐 챙겨. 당장 집으로 가는 거야. 어머니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버지가 그녀의 팔을 세게 움켜잡았다. 빨리 해. 넌 다시 집으로 가는 거야. 그의 소나귀가 너무 강해서 서진은 아프다고 작게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다시 현수에게 다가가 손가락을 들이대며 말했다. 너, 오늘은 우리 딸 데려가지만 반드시 책임 묻겠다. 2번 다시 가까이 오지 마라. 현수는 창백한 얼굴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반복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야. 남의 가정을 이렇게 망쳐놓고. 어머니는 딸의 짐을 챙기며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그냥 돌아가자. 이유는 나중에 정리하면 돼. 서진은 문턱을 넘기 전 뒤를 돌아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벽에 기대 서 있었고 미안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자, 서진아. 장인은 그녀의 팔을 끌어당겼고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부모님에게 이끌려 원룸을 떠났다. 차 안에서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조수석엔 어머니, 운전석엔 아버지, 뒷좌석에 서진이 앉았다. 잠시 후 어머니가 조용히 뒤를 돌아보며 입을 열었다. 서진아, 민수한테 여러 번 상담받았단다. 상담? 네, 외도 말이야. 민수는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래도 아이들 생각해서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말없이 지켜보려고 했던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걸 서진은 믿기 힘든 듯했다. 장인은 백미러로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행동이 너무 뻔했잖아. 거짓말하고 나가선 밤늦게 들어오고 누가 봐도 이상하단 걸 모를 줄 알았어? 네, 남편은 참았어. 아이들 생각해서 말이야. 그래서 우리한테도 너와 얘기할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야. 그날 서진이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가출했을 때
민수의 인내도 끝났다고 했다. 아이들이 엄마한테 소리 지름 당하고 우는 걸 보고 민수가 결심했단다. 더는 못 참겠다. 이혼을 고려하겠다고. 서진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이혼? 아버지는 핸들을 세게 움켜잡고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당연하지. 외도에 육아와 가사 포기, 아이들한테 분풀이하고. 그걸 누가 참아?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식탁 위에 두툼한 봉투를 올려놓았다. 서진아, 이미 내 남편하고 얘기는 다 끝났어. 얘기? 무슨 얘기? 서진은 등이 굳은 채 묻자 아버지는 팔짱을 낀 채 말했다. 이혼 얘기다. 조건도 다 정리됐고 너는 사인만 하면 된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춰보다가 목소리를 높였다. 왜 나 빼고 다 결정하는 거야? 내 인생인데. 어머니는 서류를 꺼내 펼쳤다. 이건 이혼 신청서랑 협의서야.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된 공식 문서고 내가 할 일은 여기에 도장 찍는 것뿐이야. 서진은 서류 위 글씨가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당황했다. 이건 아니야. 난 피해자가 아니야. 피해자. 아이들을 상처 주고 가정을 무너뜨린 게 피해자라고? 아버지는 식탁을 쿵 하고 내리쳤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아이들 양육권은 민수가 갖는다. 너는 짐 싸서 나가기만 하면 돼. 내가 낳은 애들이잖아. 왜 양육권을 뺏어가는데? 그 애들이 내 밑에서 자라는 게 더 불행하기 때문이야. 어머니는 서류를 서진에게 들이밀려 말했다. 서명해. 내 남편도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해.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하니까. 서진은 폭발했다. 왜 내 인생을 맘대로 정하냐고. 일도, 살 곳도, 이혼도. 나는 꼭두각시야. 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말했다. 내가 어른이면 내 일은 내가 책임져. 아이들한테 이젠 스스로 하라고 한 건 너였지? 그럼 너도 똑같이 해. 그는 테이블 위에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위자료 3천만 원, 양육비 일괄 지급 7,200만 원. 서진은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게 다 합쳐서 1억 200만 원?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양육비도 원래는 매달 내는 거지만 민수가 일괄로 받길 원했어. 내가 도망칠까봐. 서진은 말문이 막혔다. 정말로 자신은 집에서 도망쳤고 신뢰를 저버렸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이 돈은 내가 대신 내겠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너 위해서가 아니다. 민수와 손주들 위해서다. 그 말에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조건을 거절한다면 난 너와 상관없다. 대신해줄 일도 없고 취직 자리도 없다. 그땐 내가 다 책임져라. 어머니는 무겁게 덧붙였다. 그럼 재판이야. 그땐 더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불륜 사실도 공개돼. 이웃이나 아이 친구 부모들에게 다 알려줄 수 있어. 서진은 얼굴이 새파래졌다. 도망칠 곳은 없구나.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다. 알았어요. 일하겠습니다. 오후 5시까지의 작업이 시작되었다. 생선 분류, 포장, 출하 준비 모두 육체적으로 버거운 일들이었다. 익숙하지 않은 중노동으로 전신이 쑤셨고 밤이면 탈진한 채로 쓰러지듯 잠들었다. 하지만 지금의 서진에게는 이 일에 매달리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었다. 얼마 뒤 들은 이야기로는 그 남자에게도 위자료 5천만 원이 청구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서진과 함께 지냈던 그 방은 이미 텅 빈 채로 비워졌고 그는 도망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놀랍게도 나는 그 모든 것을 예측한 듯 그의 본가와 정보를 파악해두고 있었다. 서진이 그와 만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는 조용히 그의 신원을 조사해왔다. 본명, 본가 주소, 가족 구성까지 서진이 모르는 사이 나는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된 후 나는 그의 본가에 연락을 취했다. 처음에는 위자료를 분할로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도망친 후에는 즉시 일시불 지급으로 전환하였다. 분명 나는 그에게 최소한의 관용을 베풀려 했지만 그는 그것마저도 저버렸다. 그의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알고 격분했다고 한다. 결혼한 여성과의 분류는 물론이고 5천만 원이나 되는 위자료까지 청구받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다. 원래도 작가, 지망생이라는 애매한 직업으로 제대로 된 일도 하지 않던 아들을 좋게 보지 않았던 부모였다. 결국 이 사건이 결정적인 방아쇠가 되었고 그는 부모에게도 호적에서 파인다는 말을 들었다.
몇 주 후 그는 결국 돈이 떨어져 실종되었고 다시 본가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곳에서야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모양이다. 그는 부모에게 울며 매달렸지만 격노한 부모는 단호히 거절했다고 한다. 이후 그는 가족에게서도 절연당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어디선가 5천만 원을 구해 위자료를 전액 지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무직이고 집에서도 쫓겨난 그가 어떻게 그런 거금을 마련했을까? 그는 아마도 어둠의 자금줄, 즉 사채에 손을 댔을 것이다. 월 이자가 30%에 달하는 불법 대부업체였다. 5천만 원을 빌리면 매달 이자만 1,500만 원이 발생한다는 끔찍한 계산이 나온다. 그에게 그 돈을 갚을 방법이 있을 리 없었다. 애초에 갚을 수 없는 빚이었다. 그 역시 알고 있었겠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휴대폰도 해지했고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았다.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고 찾을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손이 떨렸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얼마나 행운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매일 새벽 5시에 기상벨이 울리고 무거운 몸을 일으켜 작업복으로 갈아입는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몇 개월 만에 한참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내가 받은 월급이 전액 몰수된다는 사실이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손에 남는 돈은 한 푼도 없었다. 처음엔 억울하고 반항하고 싶었다. 왜 나만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하나?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하지만 그 남자의 비참한 말로를 듣고 나니 이 산조차 천국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나는 살아있고 안전하고 매일 정해진 일과 속에 있다. 반성하며 현실을 받아들이자 조금씩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 나는 전업주부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남편 민수는 항상 조용히 나를 믿어주었고 아이들도 나를 필요로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믿음과 사랑을 짓밟았다. 그를 선택하고 가족을 버렸다.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진짜였다는 걸 모든 것을 잃은 지금에서야 깨달았다. 시간은 흘렀고 나는 여전히 수산회사 숙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부모님의 이름이 적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를 열자 놀랍게도 그 안에는 2통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아이들에게서 온 편지였다. 나는 편지를 들고 눈물을 흘렸다. 아이들은 이미 많이 성장해 있었다. 장녀아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그 글에는 차분하고 단단한 어조가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이제 엄마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었다. 서로 도우며 아버지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린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에요. 이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엄마도 엄마의 인생을 살아가세요. 그 말은 부드러운 이별 인사 같았다. 이제 엄마에게 의지할 필요는 없으니 엄마도 자기 길을 가라는 메시지였다. 나는 흐느끼며 편지를 껴안았다. 그들의 용서와 다정함이 오히려 내 죄의 무게를 더욱 실감하게 했다. 나는 남은 인생 동안 그 죄책감과 후회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유일한 속죄일지도 모른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